올 시즌 NHL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기점으로 각 팀들의 선택은 엇갈렸습니다. 주요 팀들의 트레이드 상황과 결과를 짚어봅니다. 최근 나란히 상승세에 있는 NHL 동부 컨퍼런스의 두 팀이 지난 주말에 만났었는데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와 플로리다 팬서스의 경기를 분석해봅니다. KHL은 정규리그를 마무리하고 플레이오프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떠할까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사할린 대 오지글스, 안양 한라 대 도호크 프리블레이즈의 대결을 전망해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 넷 138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 넷 138회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주 만에 돌아온 김태범입니다. 이현석 기자, 박힘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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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청취자 여러분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예. 네. 그러네요. 예. 네. 예. 뭔가 집에 돌아온 느낌이군요. 활약은 네. 잘 봤습니다. 아, 예. 제가 없는 동안 김예슬 아나운서가 너무 고생을 하셨고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응이 너무 좋던데요? 제가 다시 돌아와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뭐 저도 그런 걱정을 같이 했었고요. 네. 예, 원래는 오늘 같이 진행을 맡기려고 했는데, 네. 예, 또 김예슬 아나운서 스케줄이 또 오면서 갑작스럽게 예, 녹음을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예전처럼 다시 김태범 아나운서로 가게 됐고요. 네. 많은 분들의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상큼한 김예슬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프닝에 이게 뭐야?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다음 주에 김예슬 아나운서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 지난주에 이미 두 분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의 그 개인 사정을. 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저의 둘째 아이가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한 2주 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녹음을 빠진 거는 그거는 전혀 무관하고요. 예, 뭐 평장이 있었으니까. 예, 돌아오는 날이어서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앞으로가 문제죠. 그 부분은. 그렇게 됐는데 박김찬 PD가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집안을 살피고 와라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아니 네. 뭐 항상 저희가 온도스포츠 할 때마다 네 1순위가 개인 생업이고 네. 예 2순위가 뭐 가정과 개인 본인이기 때문에 네. 예 항상 후순위가 이제 저희 온도스포츠잖아요. 네. 계기별로. 그러니까 그 순위를 따라가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가정의 평화를 일단 위해서 잠시 비하인드의 자리를 비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게다가 또 야구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예, 야구에 또 애 보고 뭐 하면은 예, 도저히 예, 온도스포츠에는 신경을 못 쓰겠구나 싶어서 아이 도저히 못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이 맘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사람이 말라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도 제가 또 책임감에 이래도 되나 싶은데 다행인 것은 지난주까지 지난 한 달간 김예슬 아나운서가 너무나 잘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좀 덜 부담스럽게 잠시 비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됐고요.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저에 대한 코멘트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틈틈이 지난 방송 다 들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바로 잡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신지훈님 그 메시지가 왔다고. 네. 예, 그때 제가 이번에 올림픽에서 피닉스 스노우 경기장에서 프리스타일 스키하고 스노보드 종목 현장에서 일단 중계 아나운서를 했는데요. 그때 그분이 거기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하키 안 보시고 왜 이걸 보고 계시나 되게 신기했다고 하셨는데 그날 하키가 아니라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가 1500m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 시간대였어요. 밤 9시. 근데 그때 우리나라 선수 한 명도 없는 프리스타일 스키 에어리얼 남자 경기를 보고 계시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좀 신기하고 반갑기도 하고. 매니아 분이셨나 보네요. 네. 네. 그래서 좀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반갑고 감사했고요. 그리고 알로이츠 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노보드 장내 아나운서 저인 줄 아셨다고. 아마도 그때 그 알로이츠 님이 보셨던 거 하프파이프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거 저 아니었습니다. 그거 다른 아나운서 분이었고요. 제가 스노보드에서 맡은 종목은 마지막 날의 평행대회전.
그 한 종목이어서 아마 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상호 선수 은메달 땄던 그 종목 그날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올림픽 하키를 사실 잘 못 봤습니다. 제 담당 종목 살피느라고 근무 시간도 안 받고 그래서 그래서 두 분 덕분에 또 김혜설 아나운서 덕분에 올림픽 소식 잘 들었고요. 오늘 한 회 잠시지만 누가 되지 않도록 잘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자, 댓글이 많은데요. 지난주에 네이버 쪽 댓글을 소개를 못했다고요? 예, 뭐 서버가 뭐 어떻게 맛이 갔다 그래서 못했죠. 그래서 오늘 이거 먼저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네. 네이버에 지난해에 소개 못 드린 댓글 SONJ님, 야, 첫 댓글부터 이런 댓글 나옵니다. 계속 김예슬로만 가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소식을 드렸기 때문에. 김예슬 아나운서 팬분들이 많아졌습니다. UH님, 체코 대표팀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체코를 응원해야 되냐, 대한민국을 응원해야 되냐, 이게 지금 고민이 되신다고 하시는 내용이었고요. 도의적인 차원에서 한국 대표팀을 조금 더 응원하게 되는데 어님의 바람은 대한민국과 체코의 단일팀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스타 경기 한번 하면 좋겠네요. 네. 체코와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대결을 했는데 많이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전영모님 댓글 보겠습니다. 전영모님이 체코와 핀란드 경기를 보시면서 체코 공격 스타일이 안양할라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셨군요. 또 한국 체코 경기 직관도 하셨는데 마치 콘서트 온 기분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직관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체코 경기는 박김찬 PD도 같이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또 같이 공감이 되시는 것 같네요. 알로이츠님 댓글이 있습니다. 여자 하키 결승을 보셨는데 바디책만 없다면 국내 남자 대학팀이 질만한 실력을 보여준 듯합니다. 저도 여자 하키 결승은 좀 자세히 봤는데 정말 인상 깊게 재밌게 봤습니다. 와, 이 여자 선수들이 이런 특히 슛아웃에서 이런 무브먼트와 스틱 핸들링 놀라웠습니다. 헵스는 드디어 지지를 치고 탱킹에 들어간 것 같다고 헵스 몬트리올 팬으로서의 감회를 말씀 주셨고요. 레인저스도 마찬가지인 듯하네요. 골리를 비롯 몇몇 어린 선수들이 보입니다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드 진행 상황들에 대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이현숙 기자님이 잠시 후에 트레이드 데드라인 총정리 좀 자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댓글 CHAR 차르님, 역시 데릭 브라사드가 펭긴스로 이적했다라는 소식으로 트레이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트레이드로 인해서 피츠버그 센터진이 진짜 역대급이 되긴 했네요. 피츠버그 전력 상승으로 이번 플레이오프 보스턴, 피츠버그, 내시빌, 템파베이, 베가스 5파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셨어요. 바이킹님은 세너터스 이제 미래를 노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미래를 노리는 건가요? 예, 뭐 사실 현재에서 바랄 수가 있는 게 없고 그냥 열심히 하위권으로 파고 들어서 이번에 운 좀 좋아가지고 라스무스 달린이나 먹어야죠. 라스무스 달린 답이 없습니다. 라스무스 달린이 또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문백님, 핀란드전 직관을 다녀오셨는데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감상편 쭉 써주셨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 선수단이 간단한 감사 인사를 하는데 좀 찡했습니다. 팬으로서도 무척 즐거웠던 이번 올림픽.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끝이 아닌 시작이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바이킹님 댓글 볼까요? 올림픽이 드디어 막을 내렸네요. 남녀 선수들, 코칭 스태프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주셨습니다. 독일팀 아쉽게 은메달로 마감했네요. 신데렐라 성공 스토리 쓰길 바랬는데 저도 독일이 거의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치는 걸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봤습니다. 독일이 금메달을 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벌써 5월 챔피언십 대회가 기대되네요. 벌써 하위 팀 중에서 선수들 보다가 NHL 플레이오프 떨어져가는 팀들의 선수들이 월드 챔피언십에 올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대표팀과 경기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하셨네요. 트레이드 데드라인 역시 흥미진진하다고 내쉬가 보스턴으로 갔다는 얘기 말씀 주셨고 립스가 별로 움직임이 없네요. 역시 립스에 대한 관심을 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갈링님 댓글 볼까요? 선물 잘 받았다는 인증도 못했었네요. 유유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유유 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어제 마누라와 올림픽 아이스하키 결승전 보고 왔어요. 결승전 직관하셨네요. 결혼 전에 갖고 있던 돈 죄다 털다시피 해서 샀던 티켓. 근데 NHL 선수들 안 온다고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다가 독일이 결승에 올라오길래 싱거운 게임 될까봐 암담했었는데 명경기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결승전 티켓 샀던 게 정말 잘했다 싶습니다. 크 하셨습니다. 결승전이 명경기였습니다. 정말. 예, 지난주에도 말씀 잘 들었지만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들 5회 이할래 우승으로 끝났죠. 다음 페이스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훈킴님이 댓글을 주셨는데요. 이게 저는 무슨 말씀이신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해요. PD님, 기자님, 아나운서님들 오늘 토요일 킹스 블랙호크스 끝나고 대박 사건이 있습니다. 척 좋은 이 기자님은 금방 뭔지 맞출 수도 하셨는데요. 힌트 2가지 있네요. 이 사건 이후에 초조 대박 사진을 많이 찍어 올리게 되겠고요. 2번째, 그동안 비하인드넷에 표하지 못했던 감사의 성의를 이제야 비로소 꽤 큼지막한 것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겠군요. 후후 기대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촉이 좋으신 이 기자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무슨 이거 뭔지 잘 모르겠고 저희한테 이제 퀴즈를 내시기 사진을 많이 맞춰야 되는. 무슨 대박 사건이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두 번째 힌트에서는 뭔가 감사의 성의를 하신다는 거는 저희한테 뭔가 후원을 해주시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말하면은 진짜 후원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닌데 네. 괜히 김치국 말씀 그런 마음 없는데 막. 네.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는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재밌잖아요. 네. 댓글 잘 봤고요. 팟빵 댓글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SY더맨님 댓글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예상대로 금메달을 차지하긴 했지만 독일의 선전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다른 구기 종목에서도 그렇지만 이번 올림픽 하키에서도 탄탄한 조직력, 팀플레이가 인상적입니다. 꿀리지 않는 피지컬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체킹을 잘해주니까 러시아도 응원하시는 분들 좀 촉조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또 독일에 대한 언급이 계속됩니다. 독일 선수들이 매년 세계선수권 톱디비전, CHL 이런 것들 통해서 강호들을 제압하는 노하우를 터득한 부분도 크다 생각됩니다. 백지선 감독님도 그랬고 박힘찬 PD님, 이현섭 기자님도 지적하셨지만 많은 경기 경험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기본기가 뛰어난 부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네요. 피지컬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노력할 부분은 먼저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라는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댓글이 있어요. 이현섭 기자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러시아 금메달 목에 거네요. 올림픽 마지막 날 피날레 경기 방송 3사에서 중계 안 해주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창피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셨고요. 하계올림픽에서 마지막에 남자농구 결승전 중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어이가 없으셨대요. 마지막 줄 정말 박힘찬 PD님이 중계권이라도 따서 방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박힘찬 PD님. 예, 주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쇼초이님 같이 말씀 나눠주셨는데 계속 이번 대회 내내 하키 중계들이 뒤로 밀려서 그 어플을 깔아서 보시느라고 좀 답답하셨대요. 시청률이 안 나오면 광고가 떨어지니까 대형 방송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도 같다 하시면서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하셨네요. 아니 동계올림픽 수익의 약 45%를 내는 남자 하키의 무관심한 나라에서 왜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을까? 그리고 수도권에 하키 링크 지으면 올림픽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강릉에 링크를 2개 지었을까? 이런 질문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십니다. 예, 강릉에 지어도 유산은 유산인데 그 유산을 없애버리느냐 잘 유지하느냐 차이일 것 같고요. 걱정입니다. 근데 예. 어떻게 될지.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지금 패럴림픽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중계 편성된 시간을 이제 비교해 놓은 표를 봤는데 일본이 60시간 이상 생중계 편성이 돼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또 20시간도 안 되는 개최국인데. 예. 개최국인데 말도 안 되는 중국도 한 40시간 넘는데 그런 편성표 비교하는 표를 보고 예, 아직 우리나라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네. 참고로 미국 MBC는 100시간 이상 거의 전 경기를 다 생중계한다고 하네요. 아까 말씀 나왔지만 올림픽은 끝났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참 많습니다. 쇼초이님이 댓글과 함께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136회 지난해가 아니고 136회에 3만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3천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동그라미 하나 더 보고 깜짝 놀랐네요. 오, 감사합니다. 독일의 우승을 그때 바라신다고 하셨었죠?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네. 좀 위로를 드려야겠네요. 마지막에 너무 안타깝게. 근데 거의 다 맞추신 거나 다름이 없죠. 독일이 그렇죠.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몰랐는데. 그리고요. SY더맨님도 137회 지난해에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크론발드님 댓글이 있어요. 독일이 결승에 올라와서 김 빠진 결승이 될 줄 알았는데 역대급 결승이 되어버렸네요. 직관 못 간 게 너무 아쉽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쿨하스님인가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보죠.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정말 재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대도 핀란드, 체코와 잠시나마 대등한 경기 펼치기도 하는 등 의미 있는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계 선수권 기대감을 표해주시면서 스위스전 직관을 가셨네요. 직관 첨부 사진. 요나스 힐러 골리. 네. 첨부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많이 좋아하는 골리인데. 네. 예, 부럽습니다. 우리 이렇게 팀에게 가운데서 찍을 수 있으라. 우리 팀에게 한 골도 허락하지 않았던. 근데 왜 다른 팀에서 그렇게 기복 있는 모습 주면서 그 기복이 우리나라랑 할 때 왜 이렇게 좋았는지. 네. 요나스 힐러 선수 첨부 사진까지 감사합니다. SY더맨님 댓글이 또 있습니다. 러시아 선수들은 실력에 비해 인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네요. 이게 결승전 끝나고 OAR 선수들의 그런 해프닝이 안 좋은 많았죠. 해프닝이 보도가 됐었어요. 네. 네. 화가 치밀어 오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조용히 넘기려 했던 우리나라도 이해가 안 간다. 네. 대가를 꼭 치르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플라이 카미님도 러시아 팀에 대해서 실망 많이 했다고 동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쇼초이님 NHL 보는데 베가스가 연패에 빠져서 흥이 안 나신다고 하셨고요. 재밌는 제안을 하셨어요. NHL 스테디움 시리즈 보는데 미국 남자 컬링팀이 퍽드랍 세리머니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 컬링 대표팀이 안양에서 해봐도 충분히 멋진 퍽드랍이 될 것 같습니다. 한라, 대명, 하이원 관계자 여러분, 팀킴을 퍽드랍 세리머니에 초청해주세요. 하셨고 SY더맨님이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짜주셨어요. 김은정 선수가 퍽을 골대로 향해 밀면서 영미 외치면 다른 선수들이 열심히 빗자루질하는 세리머니 어떨까 싶군요. 크크. 각 구단 관계자 여러분 혹시 듣고 계시다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팀킴 여자 컬링 대표팀이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혹시 퍽드랍 세리머니 초청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플라이카미님은 올림픽 채널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신 감상평을 주셨어요. 나가노 올림픽에 나갔던 체코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흥미롭게 보셨다는 내용입니다. 예, 98년도 나가노 올림픽 체코 대표팀이 금메달 딴 이야기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예. 1시간 한 20분 안팎되는 그렇게 길지 않은 러닝타임이어서 부담 없이 볼 수 있고 자막도 잘 달려 있어서 저도 봤는데 기록 영화입니다. 잘 기록해놨고요.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과 이걸 바탕으로 체코 대표팀이 어떻게 우승을 했나 해서 98년도에 NHL 선수들이 처음 출전을 한 대회였는데 20년 뒤에 평창에는 안 나온다더라 까지 잘 마무리가 된 영화였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플라이카미님이 링크를 댓글에다가 달아주셨으니까 이거 타고 들어가셔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댓글 보겠습니다. 문백님 역시 트레이드 데드라인 뭔가 재미지네요. 맥도나 선수 템파베이 간 거 뭔가 지구방위대 느낌이 난다고 하셨고요. CHAR님도 이번 데드라인 오타와나 레인저스 같은 팀들 적극적인 셀러로 등장하면서 꽤 활발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시면서 트레이드 말씀 주셨습니다. 이따가 트레이드 얘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프레디님 댓글 이분은 올림픽에서 전문 협력 요원으로 활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패럴림픽까지 기다리고 계신데 뭐 NHL도 안 나오고 러시아 도핑 문제도 있었고 걱정이 됐었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었지만 그래도 보람찬 올림픽이 되었다. 같이 현장에서 일하신 분으로서의 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에서라도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고 인사 남겨주셨어요. 네, 감사 인사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알로이츠님 댓글 역시 블록버스터 트레이드 많은 시즌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벨센터에서 아일랜더스 유니폼 입고 직관하신 거 스토리를 주셨어요. 하이라이트에 확인 가능할 것 같다고 알로이츠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또 재밌겠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또 축하 인사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피디님께서 게스트 한 분 더 둘 여력이 있으시다면 김예슬 아나운서님도 공동 진행에 둘 중 한 분이 코너 맡으면서 진행해 주셔도 좋을 듯 하네요. 아나운서분들도 전문가 못지않다고 생각하는 스포츠 팬입니다. 하셨는데 그죠? 뭐 말씀드렸습니다. 김예슬 아나운서가
또 나옵니다. 네, PD님이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요요님.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미래 18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트라이아웃 경기가 3월 5일 6일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있네요. 대표팀, 실업팀 경기도 중요하지만 영건들의 미래에 대한 도전도 지켜봐 주시고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못 봤고요. 예, 지금 명단하고 오늘 다 발표가 됐는데 조만간에 세계선수권 가기 전에 한번 프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우하하하님. 오, 김예슬 아나운서가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어서 반갑네요. 아, 오늘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아직 아이스하키에 대해 잘 모르는 저한테는 상큼한 김예슬 아나운서 목소리의 유무가 라디오를 계속 듣는데 진짜 중요해요. 예전에 한번 아이스하키 직관하셨는데 박진감 넘치고 빠르고 하셨다고. 물론 방송 중계 볼 때도 재밌지만 직관의 재미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걸 극복할 만한 카메라 기술이 언젠가 나타날까요? 하셨네요. 마지막 댓글도 역시 김예슬 아나운서에 대한 열렬한 성원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가는데요. 다음 주에 김예슬 아나운서 나오니까 우하님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표시를 미약하게나마 해야 될 시간인데. 예, 이번 주에는 알쿨 하스님인가요? 예, 요나스 일러 예, 인증샷과 함께 예, 예, 댓글을 남겨주셨던 알쿨 하스님께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쿨 하스님이 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거에 댓글로 네. 제 이메일을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건이 남아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께 많은 감사의 안 표시를 할 수 되면은 있도록 제 돈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오프 티켓이나 챔피언 결정전 티켓 제 돈으로 사서 초대 드리려고요. 네. 네. 어쨌든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비하인드넷 잠시 후에 오늘의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138회) 이현섭 기자와 함께 NHL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NHL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끝났죠? 예, 사실 끝난 지 좀 됐는데 네. 이번 녹음이 좀 길었죠. 이제 거의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약간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주요 팀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제가 뭐 이런 걸 매길 자격은 없지만 성적을 한번 매겨봤습니다. 한 팀들 각각 이제 한 15경기, 16경기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팀들이 선택을 했어요. 현 시점에 대한 파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활발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오늘 각 주요 팀들의 움직임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고 이현숙 기자님 나름의 평가, 성적표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쭉 거론될 팀들을 보니까 15팀이나 나오네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팀들이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이 좋아 보이는 팀 순서대로 가보려고 하는데 예. 가장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움직임 좀 좋게 평가할 수 있는 팀부터 볼까요? 가장 좋은 팀 A+를 준 팀은 뉴욕 레인저스입니다. 뉴욕 레인저스. 약간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이 A+를 준 거는 이제 본인 이제 팀의 의도와 그리고 그 목적에 확실하게 보답을 한 트레이드이기 때문인데 최근 이제 팬들에게 성명을 보내면서 이제 팀이 이제 전면적인 리빌딩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구단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주축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전력 개혁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움직임이 정말 좋아요. 이제 그라브너 선수를 보내면서 리코프 선수랑 2라운드 지명권 받은 거랑 그다음 릭 내시 선수로 이제 팀의 깊이를 채울 수 있는 선수들과 뭐 트레이드 지명권도 이제 굉장히 좋은 걸 받았고 예. 그리고 라이언 맥도나 선수까지 트레이드를 하면서 언더 20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 뭐 리보라 하이에크 선수나 브렌트 호든 이런 선수들을 좋은 선수들을 받아오면서 거기다가 상위 라운드 지명권까지 확실하게 받아오는 데 성공했어요.
이번 드래프트에서 좀 좋은 선수들을 많이 선발을 하면은 사실 수년 내로 레인저스는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고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로 달라진 레인저스는 지금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예. 이제 나메스트니코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팀 전력이 조금씩 젊은 팀으로 빠른 팀으로 이제 급격하게 개편이 되고 있는데 잘 녹아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의 결과로도 그리고 미래의 결과로도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A+를 매겨봤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올 시즌 현재 뉴욕 레인저스의 성적을 보면 시즌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시즌이 되고 있는데 산술적으로는 현재 플레이오프 진출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선택을 일단 할 시점이 되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주축 선수들이 사실 이제 팀 컬러 자체가 최근 이제 좀 레인저스가 최근에 그런 팀 컬러와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말 최근에는 빠르고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득세를 하고 있는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한 결정을 한 거예요. 레인저스가 정말 뉴욕 같은 빅마켓이기 때문에 뉴욕 레인저스라는 마켓 정말 큰 마켓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팀에서 사실 이제 전면적으로 리빌딩을 선언한다 이 자체가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쉬운 결정이 아니었는데 그 결정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네, 뉴욕 레인저스의 결단 높이 평가를 해주시면서 A+ 주셨습니다. 다음 팀 보겠습니다. 피츠버그 펭귄스입니다. 피츠버그 펭귄스를 제가 A-를 줬어요. 이번에 주로 이제 들어온 선수는 뭐 데릭 브라사르 선수라든지 뭐 이언 콜 선수를 보내고 뭐 이런 자잘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큰 이제 팀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이제 트레이드가 많았는데 예. 사실 약점이 정말 많았던 피츠버그가 약점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도 드린 바가 있고요. 사실 3연패를 좀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뭐 A 그레이드를 준 거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매트 머리 선수의 좀 B 옵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백업 옵션 이 좀 탄탄한 선수를 영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 사실 매트 머리 선수가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거의 직후에 이제 연습에서 뇌진탕을 당하면서 지금 사실상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는 이제 뒤에 펼쳐진 일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실 매트 머리 선수 혼자로 이제 이 거칠어져가는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긴 있어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그게 불가능했죠. 어쨌든 매트 머리 선수가 첫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플레리 선수가 올라왔고 그 선수까지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플레리 선수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작년에 우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매트 머리 선수의 B 옵션을 영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패트릭 무라잭 선수를 영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선수를 영입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안 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상이 또다시 겹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가 약간은 분위기가 좀 떨어졌었어요. 지금 또다시 뭐 아일랜더스 잡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A-를 줬습니다. 예, 피츠버그 펭귄스 A-였습니다. 저는 피츠버그의 최근 상승세를 봤을 때 또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임박해서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참 스탠리컵 3연패라는 게 참 보기 드물고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어쩌면 피츠버그 펭귄스라면 이게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냉정하게 연습 기자님은 3연패 가능성 몇 %라고 보세요? 아주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츠버그가 지금 당장 보스턴이랑 붙어도 사실 7경기를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당장 같은 디비전 안에 있는 필라델피아나 워싱턴도 사실 좀 막 꼭 이긴다 이런 좀 장담을 하기가 좀 어려운 지금 전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피츠버그가 좀 기대대로라면은 그래도 최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템파베이나 이런 팀이라면요. 그런데 그런 부분 팀들과도 상당히 이제 많이 승점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비학점대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팀인가요? B+를 제가 3팀을 뽑아봤는데 처음으로 시카고 블랙호크스를 뽑아봤어요. 올해는 컨텐더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선수를 보내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좀 오랜만에 이제 받는 이런 기분이었다고 해요. 미알 캠프니 선수를 이제 조건부 3라운드, 그 다음에 라이언 하트먼 선수를 보내는데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아온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SHL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 빅토르 에드셀 같은 선수들을 또 받아온 점, 이런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이제 보먼 단장
이제 촉이 좀 살아 있다. 이런 어. 부분이 좀 증명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인 것 같습니다. 네,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현재 서부 최하위권 참 익숙치 않은 그렇습니다. 위치에 있는데요. 뭐 미래를 또 기약하게 하는 올 시즌이 또 시행착오의 시기로 또 될 것 같네요. B 플러스였고요. 또 한 팀 B 플러스 팀이 있습니다. 네, 오타와 세나터스를 꼽았습니다. 네. 예, 오타와는 이제 디온 파네프 선수를 보내면서 주축 선수들 정말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트레이드 카드로 받아온 선수까지 또다시 보내는 선택을 하면서 좀 지명권을 또 많이 받아온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네. 언더 20에서 스웨덴의 골리를 맡았던 뭐 구스타프손 선수를 받거나 그다음에 상위 라운드 지명권을 몇 장 받아온 점은 분명히 좋은 이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B 플러스를 줬는데 사실 본 궤도에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작년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 시즌 정말 좋았잖아요. 예, 그런데 한 해만에 리빌딩 모드로 들어섰고 그러면서 올 시즌 정말 팀 내 분위기 좋지 않은 게 뭐 에릭 카르손 선수라든지 뭐 팀의 주축 선수들이 정말 뭐 잘하고 있는 주축의 미래를 가야 되는 선수들을 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주는 이제 발언, 이런 부분 매니지먼트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이 팀이 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예. 이제 A까지는 못 주겠고 예, B 플러스 정도 예, 줬습니다. 그렇군요. 괜찮아 보이지만 약간의 불안감은 내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타와 스너터스까지 B 플러스 받습니다. 다음 팀 볼까요? 예, 몬트리올 이제를 뽑아봤습니다. NHL, AHL을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을 일부 보내면서 지명권 2장을 받아왔어요. 예. 그리고 나이로 인해서 기량이 하락하고 있는 토마시 플레카네치 선수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 커비 라이클, 발리에프 그리고 2라운드 지명권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 트레이드 때문에 저는 B 플러스를 줬습니다. 네. 이제 플레카네치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좋은 선수긴 하지만 좀 기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닌 선수인데 이런 선수를 AHL에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좀 유망주 2명이랑 2라운드 지명권이면 상당히 잘 받았다라고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좀 팀이 이제 크게 변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몬트리올에 좀 뉴욕 레인저스 같은 선택을 했어도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과감한 선택은 하지 못했고요. 그런 과감한 선택에 이제 포함될 만한 선수가 이제 앤드류 쇼라든지 이제 맥스 패처레티 이런 선수를 좀 보내면서 또 이제 지명권을 받아왔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선수를 받아왔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제 몬트리올이 B 그레이드를 받은 좀 이유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렇군요. 시카고 블랙호크스, 오타와 스너터스, 몬트리올 캐네디언스까지 모두 B 플러스를 주셨는데요. 세 팀의 공통점은 올 시즌 현재 플레이오프 진출이 거의 물 건너간 그렇습니다. 그런 팀들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미래 대비 이제 이런 부분에서 확실할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B 플러스를 준 거예요. 예. 지금부터 볼 팀들은 플레이오프 진출권 안에 있는 팀들이네요. 다음 팀 보겠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B입니다. B 세 팀으로 뽑았는데 B 제로. 예. 그렇습니다. 골리진의 부상을 정말 무라제크의 영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메꿔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무라제크 선수가 좀 이제 좀 많이 지친 것 같은데 6경기 연속으로 이제 뛰면서 그래도 이제 저는 좀 성공적으로 이제 골리 2명의 부상을 성공적으로 메운 트레이드라고 했기 때문에 좀 B 그레이드를 줬어요. 지명권이 상위 라운드로 바뀔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무라제크 선수가 필라델피아에서 보여준 활약을 보면은 예전에 디트로이트에서 좀 기대를 했던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영입이라고 평가를 했고 예. 요니 오두야 선수를 이제 웨이버에서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처음에 정말 첫 경기가 플로리다 전이었는데 정말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브랜든 매닝 선수라든지 7번째 수비수 뭐 이런 선수들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예, 오두야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한 부분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B를 줬습니다. 예. 현재 메트로폴리탄 피츠버그 워싱턴 관계 3강을 형성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B 주셨고요. 계속해서 B를 받은 팀들이 더 있습니다. 다음 팀은 어딘가요? 요 두 팀을 들으시고 조금 놀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릴 팀은 템파베이 라이트닝을 B를 줬는데 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맥도나 선수나 뭐 JT 밀러 선수를 영입을 해서 전력의 즉시 강화를 택한 거 그 부분은 뭐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과를 볼 가능성도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들의 계약이 최소 2년은 남았기 때문에 2년은 뭐 어쨌든 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정말 뭐 존재감을 발휘할 이제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현재는 충족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 주전급 수비수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템파베이는 너무 많아요.
이제 수스트르, 쿠크, 도친 이런 선수들이 계속 이제 한 경기 나왔다 못 나왔다 나왔다 못 나왔다 하면서 7명의 수비수를 돌리는 템파베이에서도 사실 수비수의 과포화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들을 처분하지 않고 맥도날 선수를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과포화가 일어날 텐데 지금 맥도날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경기를 못 나오고 있지만 이제 또 복귀를 하면 또 어떤 식으로 가용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좀 내준 선수들이 사실 너무 아쉬워요. 이제 나메스티니코프 선수라든지 리버르 하예크, 브레트 호든 이런 선수들이 정말 뒤에는 좀 많이 배가 아플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많이 내준 부분은 좀 아쉬운데 하예크 선수를 뭐 수스트르, 쿠쿠, 도친 요 3명 중에 한 명을 넣었다면 또 조금은 이제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저는 이제 B를 줬습니다. 네.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동부 최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템파베이는 올 시즌 대권 도전팀 아니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 가운데 B를 주셨단 말이죠? 예. 조금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래도 현재의 목적은 좋게 정말 달성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현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의 좀 미래를 포기한 게 좀 너무 큰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예, 미래에 대한 불안감. 예, 그렇죠. 올 시즌 대권은 가능하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저는 이 B 정도면? 그레이드를 받은 두 팀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템파베이와 그 다음 팀이 스탠리컵 파이널에서 붙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팀이 또 궁금해집니다. 바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슈빌 프레데터스입니다. 많이 이제 예측을 하셨을 텐데 네. 복귀가 예정되었던 마이크 피셔 선수가 데드라인에 이제 복귀를 확실하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하트만 선수를 시카고로부터 받아왔는데 라인업에서는 정말 지금 인상적인 라인업이 됐어요. 여기 지금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지만 라이언 하트만 선수 영입하는데 너무 많이 줬어요. 정말 너무 많이 줬어요. 1라운드 지명권부터가 사실 조금은 이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하트만 선수가 나쁜 선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얼마나 사실 내슈빌이 거의 이제 올해나 내년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게 정말 그런 절실함이 좀 느껴지는 트레이드였고 좀 1라운드를 넘겨줬다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저는 좀 B를 줬습니다. 그리고 큰 움직임이 없는데 이제 내슈빌이 가져간 큰 움직임이라고 하면은 결국 하트만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하트만 선수의 영입 자체가 약간은 이제 좀 너무 많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했기 때문에 저는 B를 줬습니다. 결국은 미래에 대한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올 시즌 우승을 향해서 그렇죠. 힘을 쏟아 부은 지금 모습이라고 보는데 지난 시즌에 정말 아깝게 준우승을 했고 올 시즌 기회가 왔어요. 네. 오늘도 이겼잖아요. 9연승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그게 안 나오고 네. 정말 라인별로 짜임새라든지 라인별로의 호흡 이런 부분이 너무 지금 내슈빌이 좋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내슈빌이 좀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템파베이와 내슈빌이 정말 결승전에서 맞붙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면은 재밌는 결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 두 팀의 파이널 매치업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이현숙 기자와 함께 NHL 트레이드 데드라인 오늘 스페셜 시간으로 각 팀들의 결과를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른 팀들 또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학점이 조금 아쉬운 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팀부터 가볼까요? 뉴저지 데블스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 데블스 B-를 줬는데요. 예. 사실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미알 그라브너라든지 패트릭 마로 선수를 트레이드 해온 것 자체는 뭐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브너 선수는 올해를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대가로 지금 KHL에서 스카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리코프 선수와 2라운드 이거는 사실 조금 큰 지출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어떻게 보면 레인저스가 정말 잘 받아왔죠. 그리고 패트릭 마룬 선수는 계륵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는 선수예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 스타일 같은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선수를 3라운드로 받아왔다? 이런 부분도 사실 나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 3라운드 때 가치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불안 요소가 많고 내준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래도 이제 그라브너 선수를 영입을 한 것 자체는 정말 영입 자체는
이제 데블스 자체도 예 후반 푸시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제 할 정도의 전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B-를 이제 줬습니다. 예. 뉴저지 데블스 불안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B-였고요. 이제는 C 이하로 갑니다. 다음 팀 보겠습니다. 토론토 메이플 립스를 C+를 줬습니다. 예. 사실 뭐 요즘 분위기는 괜찮은데 에릭 베어 선수나 소시니코프 선수를 통해서 하위 라운드 주장 요걸 받아왔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플래카네츠 선수한테 너무 많은 걸 지불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많은 걸 지불했어요. 근데 플래카네츠 선수가 지금 팀에서 뛰면은 잘 뛰어봐야 사라인 센터거든요. 사라인 센터를 받기 위해서 앞서 몬트리올 부분에서 말씀드린 그 정도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는 과하다. 이거는 사실 너무 과한 지출이라는 게 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사실 이제 토론토의 센터진 자체가 깊어지긴 했지만 뭐 워싱턴이랑 스타디움 시리즈 하는 거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임팩트 있는 모습 같은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다소 큰 지출임은 좀 부정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토 메이플 립스 C+ 주셨고요. 다음 팀 역시 C+네요.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두 팀이 같이 거론이 됩니다. 예, 뭐 보스턴 브루인스는 사실 뭐 올해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예. 왜 이 팀을 C+를 했냐면은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 가치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주범이에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감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좀 감점이 있었고 릭 내시 선수나 닉 홀든 선수를 받아오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경쟁을 마쳤어요.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시 선수 대가로 올해 정말 좋은 시즌 보내고 있던 스푸너 선수 보내고 유망주인 린드그램 보내고 1라운드 지명권을 보내면서 릭 내시 선수의 요 가치, 이 정도의 가치가 뭐 이 정도 선수는 이제 릭 내시 정도의 선수는 요 정도의 가치를 받았다라는 이제 그 기준점이 딱 세워지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가치가 다 올라갔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걸 뭐 보스턴 쪽에서 생각을 했다면 정말 대단한 거긴 하지만 본인들도 많은 지출을 했다는 것은 이제 부정을 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상당히 경쟁력 있는 라인 자체를 구축을 했어요. 내시 선수도 저는 사실 이제 보스턴 시스템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캐시디 선수, 이제 캐시디 감독의 시스템 자체가 정말 빠른 또 템포를 요즘 좀 강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릭넷 선수와 니콜든 선수가 요 템포에 맞을 수 있을까라는 걸 좀 반문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좀 잘 녹아드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가치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는 점 그리고 사실 너무 많이 줬어요. 이것도 이 두 선수를 받아오는데 너무 많은 걸 이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좀 C+를 줬습니다. 네. 하지만 당장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나쁘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요. 또 그렇습니다. 올 시즌에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플레이오프를 대비한 그런 움직임 C+로 일단 마무리가 되네요. 토론토나 보스턴이나 두 팀 다 플레이오프 진출은 뭐 거의 확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 앞으로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 팀 보겠습니다. C 두 팀이 나올 건데 첫 팀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를 뽑아왔습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C밖에 못 받았군요. 토마시 타타르 선수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 선수의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활약을 하는 걸 봤을 때는 베이거스의 스타일에도 정말 잘 녹아들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를 받기 위해서 1, 2, 3라운드 지명권을 한 장씩 사용했다? 이건 사실 너무 과했어요. 너무 과했습니다. 물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유망주가 많았기 때문에 뭐 당장 유망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요 지명권 한 장씩 사용한 거 이건 생각보다 크게 이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브랜든 레시윅 선수를 홀름 선수와 이제 밴쿠버랑 트레이드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 브랜든 레시윅 선수 보낸 거 조금 아깝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이제 새로운 팀에서는 정말 잘 적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뭐 이거는 홀름 선수가 이제 베이거스에서 정말 잘 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요거는 좀 증명의 여지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C. 타타르 선수의 지금 트레이드 이게 너무 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C를 줬습니다. 그렇군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글쎄요. 지금 여전히 디비전 제일 위에 있고 플레이오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신생팀인데 플레이오프 나가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이쯤 되면 뭔가 팬들도 그렇고 이게 사람인지라 욕심이 좀 생기지 않을까 또 싶어요. 그 그렇죠. 이상 플레이오프 진출 그 이상을 기대한다면
지금 이 상황 이 정도 보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괜찮은 보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팀 부분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네. 뭐 베이거스가 최근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또 플레이오프 가면은 이 공격이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플레이오프 상대들은 뭐 댈러스, 미네소타 뭐 이런 팀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팀들은 뭐 댈러스랑 붙으면 사실 조금 우위에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당장 미네소타랑만 비교를 해도 사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전력 자체가 미네소타보다 아주 뛰어나다라고는 저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그거 이제 지금 팀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좋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입이었다라고 보기에도 약간은 어렵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첫 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의 성공도 충분히 대단한 성공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또 좋은 성적을 보내야 워싱턴이랑 피츠버그의 평가가 어때요 지금? 워싱턴이 훨씬 더 좋은 정규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하지만 평가가 어떻습니까? 피츠버그 아닙니까? 우승을 2번 했거든요. 3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승이거든요. 그런데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타타르 선수의 영입으로 우승권에 가까워졌냐?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되는 게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베이거스인데 자칫 플레이오프에서 실패로 끝났을 경우에 그 앞에 거뒀던 성공마저 다 묻히지 않을까. 약간의 좀 불안감이 있어요. 혹시나 1라운드에서 뭐 업셋을 당하거나 이런다면 완전히 완패를 해버린다든지. 그렇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C였고요. C를 받은 또 한 팀이 있습니다. 어디죠? 세너지의 샥스를 뽑아봤습니다. 이 팀을 왜 뽑았냐면은 이 팀의 전력이 정말 애매해요. 스탠리컵을 들 컨텐더의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은 리빌딩 해야지, 주저앉아야지, 이제 싹 갈아엎어야지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좋아요 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그래도 저는 뭐 조 선튼 선수라든지 파벨스키 선수라든지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30대 중반 후반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제 리빌딩을 선택을 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에반더 케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현재 전력의 강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스탠리컵을 들기에는 좀 아쉬운 전력이에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선수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요. 팀의 리빌딩을 좀 서서히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요 선택을 한 건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세너지 샥스가 지금 뭐 컨퍼런스 파이널이나 저는 2라운드에 가기도 사실 어려운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2라운드도 정말 장담을 할 수 없는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지금 움직임이 더 아쉽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서 에반더 케인을 안 받고 다른 선택을 했더라도 저는 2라운드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런데 좀 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미래를 보는 편이 더 맞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좀 현재 투자를 한 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C밖에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셨던 것 같습니다. 두 팀이 남아 있습니다. 점수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두 팀 중에 첫 번째 팀 볼까요? 콜럼버스 블루 제키츠를 뽑아봤습니다. C-. C- 콜럼버스. 정말 뭐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 데드라인에서 승부를 걸었어요. 이번에 뭐 이언 콜 선수라든지 토마스 바넥 선수 이런 선수들을 받아오면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부를 영입을 한 팀 선수들이 팀 분위기를 완벽하게 전환을 하면서 다시금 콜럼버스를 높은 자리로 올려줄 선수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르테스트 선수도 있네요. 이제 세 선수가 내년을 끝으로 모두 이제 계약이 마감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콜럼버스가 이 세 선수 중에 2선수 이상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 선수들은 모두 다 바텀 라인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예요. 이제 뭐 9번째에서 12번째 공격수라든가 아니면 뭐 3번째 페어 수비수 정도로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지명권 2장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아주 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이제 움직임이 아닌가 해서 저는 C-를 콜럼버스에게 줬습니다. 이번에 영입된 선수들로는 승부수가 안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네요.
C- 받은 콜럼버스 블루 재킷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팀입니다. D. D라는 거는 점수 안 받으니만 못한 것 같기도 한데. 네, F가 낮다라고 하는 네. D인데 어딘가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D를 받았습니다. 아하. 페테르 무라제크 선수랑 토마시 타타르 선수를 트레이드 했어요. 그런데 더 처분을 고려해야 될 대상은 누구였냐라고 물어보면 마이크 그린 선수랑 구스타프 뉴키스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 두 명을 덜어내는데 실패했어요. 정말 아쉬운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더 아쉬운 게 뭐냐면 마이크 그린 선수는 올해를 끝으로 자유계약 신분이에요. 이제 7월 1일 되면 아무것도 못 받고 빠이빠이 해야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마이크 그린 선수 정도의 클래스 정도 선수면은 이런 선수 정도는 좀 원하는 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링래시 선수 트레이드로 가치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정말 팔기에 적합하고 팔았을 때 대가를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갖춰졌습니다. 예. 그런데도 못 팔았어요. 이런 부분은 참 아쉬운 거고, 이제 자유계약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이제 트레이드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적은 가치밖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갈 선수니까. 예. 어차피 자유계약으로 풀린 선수기 때문에 많이 받아봤자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입니다. 그런데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보냈다면 최소 2라운드는 받아왔을 거예요. 마이크 그린 선수라면 1라운드까지 또 사실은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 못 보냈죠. 뉴키스 선수까지 못 보냈죠. 팀 전반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실패했거든요. 오히려 뉴키스 선수, 이제 타타르 선수보다 뉴키스 선수를 보냈어야 됐어요. 나이나 이제 가능성 같은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모두 만족이 되지 않은, 그리고 팔 수 있는 상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이번 점점 더 좀 암담해지는 게 아닌가라고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좀 데드라인이었어요. 네. D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이크 그린, 구스타프 뉴키스트 이 두 선수가 중심에 있는데 이제 한참 가치가 있을 때 넘기지 못한 부분, 처리하지 못한 부분 매우 아쉬움으로 남게 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총 15팀이 거론이 됐습니다. NHL 트레이드 데드라인 스페셜. 계속해서 결과가 말을 해줄 것 같네요. 각 팀들의 이 결과물이 현실로 어떻게 드러날지. 요거 보면서 또 손익계산서를 좀 더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넷 잠시 후에는 NHL 경기 리뷰 이어집니다. 네, NHL 경기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 주실 경기는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경기, 현지 시각으로 3월 4일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와 플로리다 팬서스의 경기네요. 두 팀이 최근에 다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뭐 NHL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가진 두 팀, 가장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사실 지금 또 템파베이랑 내슈빌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팀이 맞붙는 경기를 좀 뽑아봤습니다. 두 팀 모두 이제 10경기에서 7승 이상을 거두고 있었어요. 이 경기 전까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았고, 필라델피아는 이제 메트로 디비전 1위인 워싱턴과의 승점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플로리다는 지금 또 이 기세에 힘입어 어느덧 와일드카드에 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승점이 정말 필요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플로리다가 이 경기 전까지 5연승을 하고 있었는데 뭐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 어느덧 지금 와일드카드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팀의 경기 전에 큰 변수가 하나 있었다고요. 필라델피아 선수들이 좀 최근에 부상을 많이 당하면서 좀 필라델피아가 약간은 이제 분위기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네. 이 전날 경기였어요. 백투백으로 이제 템파베이와 플로리다 만나는 일정이었는데, 템파베이 경기에서 좀 접전 끝에 패했거든요. 정말 뭐 화력전을 펼치면서 접전 끝에 패했는데, 팀의 수비수인 앤드류 맥도널드 선수가 템파베이전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서 요 경기를 뛸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마련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팀의 파워플레이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던 웨인 시먼즈 선수까지 상반신 부상으로 인해서 2월 이제 20일인가부터 결장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전 백업 골리 라인인 엘리엇 선수와 네오비르트 선수까지 여전히 결장 중이기 때문에 페테르 무라제크 선수의 출전 부담까지 가중이 되고 있었던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좀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경기 전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상 선수들도 많이 나왔고 또 그 전 경기에 진 것도 진 거고 여러 가지로 부담감을 안게 된 필라델피아였던 것 같은데요. 예, 뭐 이전까지의 흐름을 좀 보면은 템파베이 경기에서 굉장한 화력전을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3피리어드 2점 차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 네. 무라제크 선수의 영입은 좋았어요. 그런데 좀 영입 이후에 모든 경기를 소화를 하면서 피로가 조금씩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근 2경기에서 10실점이라는 결과가 이런 좀 피로 부담, 누적 이런 부분을 좀 말해주는 좀 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버팔로를 4대1로 정말 무난하게 잡아내면서 승리를 거뒀었는데 버팔로와 맞상대하기 전날에 이제 뉴저지 버팔로 백투백 경기를 가졌었습니다. 네. 근데 뉴저지와도 어떻게 보면 뉴저지가 올해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이 팀과도 3대2로 접전을 가져가면서 제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의 좋은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주는 이런 뭐 결과라고 할 수 있었고 2경기에서 루옹고와 레이머 선수가 나왔는데 이 두 선수가 2경기에서 도합 3실점을 하는 좀 맹활약을 보여주면서 팀 승리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골리의 피로도 뭐 여러 가지 팀의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는 조금 더 플로리다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플로리다의 그런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졌는지 이 두 팀의 맞대결 결과도 플로리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예, 4대1로 플로리다가 승리를 거뒀고요. 이전 경기였던 버팔로전과 마찬가지로 플로리다는 다시 4점을 득점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승리를 챙겼어요. 1라인에서 3골이 터지는 활약이 나왔고요. 2피리어드 종료까지 3대0의 리드를 잡았고 3피리어드에는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4대1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플로리다가 승리를 거두면서 6연승을 달렸고요. 하지만 오늘 녹음일에 졌더라고요. 연장 그렇습니다. 패배를 하면서 6연승 마무리됐습니다. 고르자마자 지는 건 아주 흔하죠. 그쵸, 제가 그 말씀을 붙이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예. 어쨌든 플로리다의 승리로 끝난 경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승리팀 플로리다가 어떤 좀 특색을 보여줬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발견하셨나요? 플로리다 경기 운영을 보면 역습 전개가 정말 깔끔합니다. 누군가는 달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플로리다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른 스타일의 하키를 구사를 하더라고요. 예. 상당히 눈에 띄는 점이 무엇이냐면은 수비 지역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제 플로리다 선수들이 퍽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딱 나오면은 공격수 중 누구 한 명이 정말 빠르게 역습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더 빨라요. 다른 팀들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습이 빠르게 들어가고 이 뛰는 선수, 달려 들어간 선수에게 퍽을 연결을 하는데 이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본적인 플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습을 깔끔하게 전개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플레이인데 요게 이루어지는 시간 자체가 정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로리다가 좀 소득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런 운영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퍽을 잘 다루는 수비수들도 있고 이제 1, 2라인 공격수의 스케이팅 스피드가 정말 빠르다는 거예요. 이제 또 수비수 말씀을 드리면 옌들, 매티슨, 에크블레드 이런 선수들이 정말 뭐 수비 진영에서 공격 진영까지 한 번에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패싱력 그리고 퍽, 운반 이런 공격력이 뛰어난 수비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플로리다의 빠른 역습의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달린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해 주신 플로리다의 그런 스피드에 기반한 빠른 운영. 누가 네.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누군가 달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달리는 선수들은 달랐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역습 전개가 정말 깔끔하다라는 부분에서 좀 추가 좀 주고 싶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필라델피아를 많이 괴롭혔던 경기였네요. 그리고 플로리다의 또 하나 좋았던 점이 바로 아까도 말씀 주신 1라인이 아닐까 싶어요. 3골이나 만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1라인에 축을 이루고 있는 선수들 이라고 하면 예브게니 다도노프 선수와 알렉산드르 바르코프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상당히 좋은 호흡을 보였고 화력까지도 선보이면서 팀의 승리를 지탱을 했어요. 두 선수 모두 스케이팅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NHL에서 뛰게 됐던 다도노프 선수는 벌써 이제 20골 이상을 득점을 하는 활약을 보이면서 팀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을 하고 있고요. 예. 알렉산드르 바르코프 선수는 정말 뭐 토탈 패키지
라는 칭호를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모든 상황에서 존재감을 발휘를 하면서 공격수인데 평균 22분 이상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바르코프 선수가 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공격이면 공격, 페널티 킬링이면 페널티 킬링, 수비면 수비, 그다음에 파워플레이면 파워플레이, 모든 상황에서 다 나오고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바르코프 선수가 숏핸드골을 벌써 5골이나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만 봐도 팀 전략에서 얼마나 바르코프 선수와 다도노프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지를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도노프와 바르코프 이 두 선수의 활약을 앞으로도 플로리다 팬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패배한 필라델피아는 이 경기에서 뭐가 부족했을까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이 너무 높았다라고 할 수가 있었고 깊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필라델피아 수비진이 좀 컸는데, 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프로워프, 고스티 스피어 이런 선수같이 공격형 수비수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라드코 구다스 선수가 체킹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는 경향이 좀 짙은 선수예요. 네.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은 수비 라인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상대 진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빈틈을 전반적인 스케이팅 능력이 좋은 플로리다 선수들이 완벽하게 살려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장면을 통해서 역습 찬스까지 상당히 많이 만들어냈고 득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수비들이 플로리다 선수들의 이제 침투와 진입 이런 부분을 정말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고요. 그게 네. 이제 많은 찬스로 연결됐습니다. 이럴 때 좀 수비형 수비수인 앤드루 맥도널드 선수가 좀 있었다면은 이 부재가 약간은 덜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수비수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플로리다의 팀 컬러가 이제 이런 역습을 중시하고 빠른 스케이팅을 가진 팀이라면은 사실 너무 이제 수비진을 앞으로 빼는 이런 선택지를 하지 않을 이제 여지도 충분했는데 그런 선택을 취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는 패배로 연결되고 말았어요. 그렇군요.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 리뷰하시면서 뭐 추가적으로 덧붙이실 말씀이 있다면요? 플로리다에 약간 불안한 점이 있는데, 플로리다의 불안한 점은 2라인 팀이라는 겁니다. 1라인 칭찬을 해주셨는데 2라인이 불안하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라인이 2개, 미든 라인에 주로 라인을 2개를 돌리는 팀이라는 2개 라인. 그렇습니다. 이제 플로리다의 공격을 지탱을 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을 보면은 바르코프, 다도노프, 뷰스테드, 트로책, 위베르도 이런 선수들이 1, 2라인에 이제 배치가 딱 되면서 좋은, 어떻게 보면 이 두 라인 자체의 공격 화력이나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두 라인에서의 기여가 사실 너무 부족합니다. 물론 3, 4라인이 체킹 라인의 역할이나 뭐 스케이팅 부분에서 뛰어나긴 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방, 그러니까 오늘 맞상대하는 팀이 플로리다의 1, 2라인을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거나 센터 매치업 같은 부분에서 밀리지 않을 만한 팀, 대표적으로 LA, 피츠버그, 템파베이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팀의 공통점은 뭐죠? 강호들이죠. 굉장히 센 팀이죠. 팀에서 정말 센 팀이고, 사실 내슈빌도 여기에 좀 들어갈 수 있을 법한 팀인데, 그리고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센터 매치업에서 아주 밀리는 상황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팀을 만나게 됐을 때는 이 두 라인을 사실 믿을만한 라인이 2개밖에 없다라는 이 약점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진출이 거의 이제 와일드카드밖에 노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3위까지의 거리도 굉장히 멀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밖에 노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1위 디비전 1위 팀들이랑 맞붙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비전 1위가 될 가능성이 큰 팀이 템파베이, 피츠버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포스트 시즌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좀 바라보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고, 오늘도 방금 템파베이와 경기가 끝났는데 5대4로 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에서 졌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1, 2라인이 막혔을 때 3, 4라인이 풀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다. 플로리다의 불안한 점, 마무리 멘트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뷰스테드 선수와 트로첵 선수 지금 이 두 언급된 선수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제가 언급드렸던 선수들인데 예. 이 선수가 4골을 넣었습니다. 이 두 선수가 4골. 팀의 모든 골을 넣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동부의 두 팀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와 플로리다 팬서스의 경기 오늘 리뷰해봤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엔 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3월 8일부터 14일까지의 일정에서 추천해 주실 경기를 뽑아주셨습니다. 8일은 당장 이제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어떻게 보면 펜실베니아 라이벌리가 맞붙고 이 두 팀의 지금 순위 상황까지 절묘하게 이제 맞물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상 4점짜리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을 어느 팀이 잡느냐가 이제 사실 이 두 팀이 1위나 2위까지도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승점이나 승리가 절실하거든요. 메트로폴리탄 지금 1, 2, 3이 다닥다닥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워싱턴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또 워싱턴이 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더 중요할 것 같고 3월 9일은 뉴욕 레인저스와 템퍼베이 서로 맞바꾼 이 두 팀 이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경기 결과로 누가 우위에 섰는지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뭐냐면 템퍼베이가 사실 너무 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레인저스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과 혹시나 이 경기를 잡게 된다면 우리는 보냈지만 우리가 더 이득 많이 봤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원정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11일이랑 13일 날 LA와 애너하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 거죠. 네. 세인트루이스도 현재 위치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접어야 되는지 가야 되는 건지.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왔고 그리고 또 어제 뉴스가 나온 게 제이 부미스터 선수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1라인 수비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이 부미스터 선수가 시즌 아웃 판정이 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이번 캘리포니아 사실 3번 원정에서 혹시나 승점을 거의 거두지 못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세인트루이스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정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에는 피츠버그와 토론토의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도 두 팀이 정말 빠른 역습이라든지 빠른 팀 컬러를 가진 팀들이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꼽아드릴 경기는 위니펙과 내슈빌입니다. 요거 기대되는데요. 요 경기가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 전 경기에 사실 제가 이 경기를 이번 주에 리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박빙의 경기였고 5대4로 내슈빌이 연장에서 승리를 한 경기였는데 연장이 아니었나요? 연장이 아니었군요. 5대4로 승리를 한 경기였는데 라이언 하트먼 선수 이적생이 결승골을 뽑았던 요런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두 팀이 지금 센트럴 1, 2위를 다투고 있는 팀이고 어쨌든 기선을 제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위니펙이 좀 더 이제 좋은 분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내슈빌을 따라가기가 약간은 좀 버거운 상황까지 오기는 했는데 물론 아직은 모릅니다. 갑자기 또 그런데 최근에 내슈빌 흐름을 봤을 때는 위니펙도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기를 잡게 된다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센트럴 1, 2위 간의 맞대결. 내슈빌이 위니펙을 만나기까지 연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을지도 궁금해지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NHL 경기 리뷰까지 오늘 다룰 NHL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이번에는 오랜만에 또 KHL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KHL은 이미 정규리그가 끝났고요. 플레이오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의 플레이오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현숙 기자님이 또 짚어주신다고 하네요.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부 스카와 세베스트랄 1번 시드와 8번 시드의 대결 예상대로 2승 무패로 현재 스카가 앞서 나가고 있고 2번 시드 체스카도 7번 시드 스파르타크의 2승 무패 시리즈의 기선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케리트와 HC 소치의 대결은 현재 2승 1패로 요케리트가 한 경기 앞서 나가고 있고요. 또 로코모티브와 토르페도의 시리즈는 3전 3승으로 로코모티브가
다음 라운드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부 보겠습니다. 아크바르스와 아무르의 대결, 1번 시드와 8번 시드의 대결인데 2전 2승으로 1번 시드 아크바르스가 앞서가고 있고요. 살라바트와 아방가르드, 여기는 2번 시드와 7번 시드의 대결인데 현재 1승 1패로 양팀이 맞서고 있습니다. 또 트락토르와 넵테이미크의 대결은 두 판을 먼저 트락토르가 잡으면서 우위에 있고요. 마지막 앞토모빌리스트와 메탈루르크 마크니도코르스크, 4번 시드와 5번 시드 대결 팽팽하게 1승 1패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딱히 이변은 없는 것 같고 상위 시드가 거의 다 하위 시드를 앞서고 있는 형국이네요. 예, 사실 첫날 경기에서 요케리트가 소치에게 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연장패를 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거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고, 요케리트는 공교롭게도 그 경기 또 라이언 자포르스키 선수가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요케리트가 또 뭐 아주 무난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2연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서부 같은 경우에는 상위 시드가 시리즈를 좀 주도하는 그림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요케리트도 이제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를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큰 이변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동부를 살펴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2위에서 6위까지가 승점 차이가 3점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정규 리그가 치열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뭐 올해 동부 같은 경우는 대단했는데 마지막 두 팀도 이제 마지막 경기의 결과에서 7번, 8번 시드 결정이 됐어요. 네. 7, 8, 9번 시드의 위치가 결정이 될 정도로 정말 동부는 타이트한 레이스가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도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죠. 동부 재밌는 게 뭐냐면은 2위를 차지한 살라바트가 93점입니다. 예. 그런데 승점이 낮아요. 4위에서 6위 팀들보다. 승점이 낮은데 어떻게 순위가 높을 수 있죠? 그 디비전 부분에 1위를 대한 했기 때문이죠. 예. 디비전이 나눠져 있는 가운데 예. 디비전 간의 전력차가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4, 5, 6위가 더 높았던 거예요. 살라바트보다 승점이 높았습니다. 95점, 96점 뭐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라고 하면은 7위인 아방가르드가 상당히 해볼 만한 매치업이 됐다는 겁니다. 예. 2번 시드랑 붙는데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현재도 1승 1패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7위로 2번 시드로 붙게 됐는데 아방가르드가 오히려 6위나 5위를 했으면 좀 더 어려운 상대를 맞게 되는 이런 또 좀 기구한 상황이 나왔는데 뭐 예. NHL에서 사실 뭐 작년 시즌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지만 1라운드에서 큰 변수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요케리트도 어제 경기를 보니까 뭐 공격력이 완벽하게 살아나면서 7점을 내면서 완벽하게 이제 소치를 완파를 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동부는 이제 두 매치업이 1대1로 맞서고 있습니다. 살라바트,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팀의 전력차가 상당히 나지 않기 때문에 좀 접전이 나올 것 같고, 특히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중반에는 정말 동부 상위권 1, 2등 막 하던 팀이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방가르드가 살라바트를 상대하기 충분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 경기 정말 박빙이 나올 것 같고, 예. 4위를 달리고 있는 앞토모빌리스트랑 메탈루르크까지 이번 시즌에는 정말 뭐 이 두 팀도 뭐 상당히 좋은 시즌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좀 박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가 스카나 체스카 선수들에서 금메달 선수들이 많잖아요. 예. OAR에서 금메달 땄던 선수들이 많아서 조금 이제 뭐 플레이오프 일정을 미뤄줬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늦게 이 팀들이 경기를 했고요. 그런데 하루 늦게 경기를 한 것 치고는 뭐 다들 잘하고 있었어요. 다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바딤 시파초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의 첫 경기 말고 다 이제 경기를 못 뛰었거든요. 예. 스크래치 당하는 좀 어떻게 보면 선수 인생이 좀 불안을 겪었는데, 그 직후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이 선수가 마이너를 갔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이제 로스터 자리를 한 자리 더 확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스카의 움직임이었고, 그런데 뭐 시바초프 선수도 스카에 다시 이제 플레이오프에는 본인의 좀 모습을 보이면서 코발츠크 선수와 묶이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뭐 화력이 좋고요. 뭐 체스카 같은 경우에는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 이제 올림픽 금메달을 결정지었던 그 선수가 정말 환상적인 어시스트로 두 번째 경기에서 유일한 한 골을 어시스트를 해내면서 또 뭐 본인의 존재감을 증명을 하고 있고요. 예. 트락토르에는 얼마 전 올림픽에서 봤던 파벨 프란초즈 선수 기록을 하실 거예요. 체코의 골리. 이 선수가 또 역시나 뭐
철벽의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팀을 2대0으로 이끌고 있고 어쨌든 상위 라운드 팀이 좀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 KHL 초반 순위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 초반인데 또 이제 1라운드가 끝나면 제가 또 한번 종합을 해서 이제 뭐 NHL 부분이 약간은 뭐랄까 또 이제 플레이오프까지는 아주 큰 이야기는 막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종합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리해 주신 내용 종합해 보면 뭐 상위 시드와 하위 시드 큰 의미는 없이 가고 있는데 동부는 좀 변수가 있다. 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K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상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하인드넷 138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138회) 마지막 이야기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플레이오프 이야기입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도 플레이오프가 시작됐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2달 넘게 휴식기를 가졌던 아시아리그였고요. 정기리그 후에 올림픽을 했고 일본 팀들은 재팬컵을 치렀고 다시 모여서 아시아리그 플레이오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벅스와 오지 이글스의 3전 2선승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진행이 됐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기리그 4위 아이스벅스, 5위 이글스의 경기. 4위 팀 홈에서 1, 2, 3차전을 모두 치렀습니다. 결과 한 경기씩 정리해봅니다. 3월 3일 1차전에서 3대1의 스코어가 나왔는데요. 이 피리어드에 이글스가 5대3 파워플레이 기회에서 선제골 넣었고요. 2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3피리어드의 아이스벅스도 역시나 파워플레이 기회에서 추격골을 넣으면서 몰아붙였는데 결국에는 오지 이글스의 엠티넷 골이 더해지면서 3대1로 1차전을 오지 이글스가 먼저 잡았습니다. 이글스의 나리사와 유타 꼴리가 27세이브 1실점 승리, 아이스벅스 후쿠오지 유타카는 22세이브 2실점 패배를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다음날 3월 4일 일요일에 2차전 바로 열렸는데 2대1 스코어 한 골 차입니다. 이 피리어드 중반에 이글스가 전날에 이어서 또 한 번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하지만 4분 만에 아이스벅스가 곧바로 5대3 파워플레이에서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3피리어드 초반 들어서 또 한 번 아이스벅스가 파워플레이 골을 성공시키면서 역전을 했어요. 아이스벅스가 3피리어드 슈팅수를 보니까 14대4로 크게 앞서면서 한 골차 리드를 지키면서 2대1로 아이스벅스가 역전승을 거두고 1승 1패로 또 시리즈가 재밌게 흘러갔습니다. 2차전은 후쿠오지 유타카가 14세이브 1실점, 많은 슈팅은 받지 않았는데 1실점으로 끊었고요. 이글스는 나리사와 유타가 31세이브 2실점 패배를 기록했네요. 아이스벅스의 외국인 수비수죠. 정말 고령의 페테리 누멜린 선수가 동점골 득점도 하고 역전골에 도움도 하고 2포인트 모두 파워플레이에서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 두 팀이 하루 쉬고 3월 6일 화요일에 마지막 3차전을 가졌습니다. 1피리어드 아이스벅스의 선제골이 나왔는데요. 26초 만에 바로 이글스가 동점골을 넣었고요. 2피리어드도 흐름이 비슷했습니다. 아이스벅스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앞섰는데 또 바로 16초 만에 이글스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스코어는 2대2 동점. 이글스가 이 흐름을 탑니다. 두 번째 동점을 만든 지 4분 33초 만에 역전골까지 넣었고요. 3대2로 오지 이글스가 리드를 잡습니다. 이어서 3피리어드에서도 파워플레이 골을 넣었던 오지 이글스가 결국 최종 스코어 4대2로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3차전에 나리사와 유타가 33세이브 2실점을 했고요. 후쿠오지 유타카가 19세이브 4실점을 했네요. 5위 팀이 4위 팀을 이겼습니다. 그것도 원정 경기에서. 니코에서요. 네. 작년의 결과가 정반대였거든요. 작년에 두 팀이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만났었죠. 그때는 도마코마이에서 니코 아이스벅스가 두 판 내리다 이기고 올라갔었는데 오지 이글스가 똑같이 적지에서 업셋 시리즈를 만들면서 서력을 했습니다. 1년 만에 복수를 하는 지금 그림이 나왔는데 네. 세 경기 모두 어떻게 보면 스코어를 봤을 때 굉장히 접전 양상으로 흘러갔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니코가 많이 앞섰다라고 할 수 있지만 득점이 나오지가 않으면서 좀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예. 특히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고 있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슈팅수에서 많이 앞섰다라는 부분에서 니코가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펼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양 팀 모두 사실
재팬컵에서 포인트 랭킹 상위권을 차지한 테라오 유리 선수랑 그리고 다카시 세이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두 선수가 2라운드,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뭐 1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한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1, 2라인 화력에서 차이를 만들어낸 쪽은 오지였어요. 그리고 예. 오지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득점을 해내면서 승리를 했고요. 특히 세 번째 경기에서 이제 어렵게 니코가 리드를 잡아놓고도 거의 뭐 20초도 안 되는 상황에 두 골을 이제 연이어 그러니까 실점을 하는 너무 쉽게 동점골을 두 그렇죠. 번이나 연속으로 두 내줬어요. 번이나 내주는 이런 상황이 나온 부분도 정말 뭐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스토리 라인이 무엇이었냐면은 선수 생활의 대부분을 백업으로 보냈던 나리타오 유타 골리가 일본을 그냥 일본 골리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후쿠지 선수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부분도 오지 입장에서 정말 호재라면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나리사와 선수가 이번 세 경기에서 100개에 가까운 슈팅을 받았더라고요. 96개를 받았는데 91개를 막아냈습니다. 그 정도 5실점에 그쳤어요. 예.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후쿠지 선수는 62개의 슈팅에서 55개 밖에 막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차이가 나오는 상황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뭐 나리사 선수 본인으로서는 정말 뭐 뜻깊은 가치 있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이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나리사와 유타가 올 시즌에 팀 내에서도 오노다 타쿠토 선수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그렇죠. 앞서면서 주전골리로 발돋움을 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또 후쿠지 유타와의 대결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정말 뭐 선수로서는 큰 전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올 시즌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이제 뭐 하키 경기를 보다 보면 이런 뭐 주전급은 아니지만 이런 골리가 갑자기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너무 잘해서 시리즈를 계속 이겨나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오지가 좀 그런 흐름을 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좀 이런 흐름의 단점이라면 무엇이냐고 하면은 다른 팀을 만났을 때는 이 모습이 안 나온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뭐 오노다 타쿠토 선수가 뭐 예를 들면 뭐 나리사와 선수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오노다 선수가 대신 출장을 해서 나리사와 선수가 1라운드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하고 계속 나간다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숙제는 한번 좀 뭐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니코 아이스박스와 오지 이글스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박김찬 PD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2차전까지 영상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니코는 아무래도 이제 테라오 유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오지 입장에서는 테라오만 막으면 되는 상황이기도 했으니까요. 네. 근데 뭐 상대적으로 뭐 사이토 테츠야나 사이토 타케시 형제 그리고 페테리 누멜린이 파워플레이에서 또 꽂아주는 것들이 통하다 보니까 1, 2차전을 좀 좋은 경기로 풀어냈는데 1승 1패로 가져갔던 것 같고요. 3차전에서는 그러니까 세 경기 다 한 끗 차이였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재팬컵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양 팀이 좀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나리사와 유타 같은 경우에는 정규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재팬컵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올 시즌 이제 약간 대기만성형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었고요. 예. 영상에서도 슈퍼 세이브들을 뽑아내는 모습들을 보면은 후쿠지나 나리사와나 진짜 굉장한 골림에는 분명하다라는 거를 인상 깊게 볼 수 있었고요. 조금 모자랐네요, 후쿠지가. 그리고 후쿠지가 정규리그 때도 마찬가지지만 두 경기 이상 연속으로 나왔던 뭐 시리즈나 아니면은 그런 경기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나 아니면 무릎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라도 연속적으로 출전했던 경기들은 많이 없었고 중간에 좀 쉬어주는 타이밍들이 있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하루 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세 경기 연속 뛰었던 부분들이 좀 무리가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4일 동안 3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하지만 클래스는 어디 가지 않았었고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난 회에 두 분이 예상해 주셨던 대로 결과가 나온 거네요. 재팬컵의 분위기를 봤을 때 오지글스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니코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한 번 어떤 일이 생길지 몰랐었는데 뭐 큰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했어요, 진짜. 저는 이 시리즈를 보면서 눈에 띄었던 거는 양팀 외국인 공격수의 차이가 또 결과를
만드는 변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지글스의 메리 테럭슨하고 스테판 베이유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가 결국 승리한 두 경기에서 존재감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1차전에서 메리 테럭슨 선수가 선제골 넣었고 스테판 베이유도 엠티넷골 승부를 결정 지어줬고요. 3차전 같은 경우는 베이유가 역전 결승골 포함해서 1골 1도움을 해줬고 또 메리 테럭슨이 3피로전 쐐기골을 넣었거든요. 결국은 이 두 선수가 승리한 두 경기에서 각각 2골 1도움 3포인트씩을 해줬는데 그런 반면에 아이스벅스의 예세 니니메키는 도대체 어디 간 건가라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예세 니니메키 선수 이번에 아이스벅스의 외국인 공격수인데 1, 2, 3차전 다 라인업에는 있었는데요. 4라인 센터로. 근데 결국은 출장을 안 했더라고요. 이 선수가 재팬컵 기록을 보니까 18경기 중에 7경기밖에 나오지 않았고 포인트는 1도움에 그쳤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사실 아이스벅스가 정규리그 끝난 직후에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재영입한 선수잖아요. 원래 이 선수로 가려고 했다가 올 시즌을. 근데 이게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직전에 외국인 선수였던 선수가 타넬리 마살로였는데 그 선수가 정규리그 막판에 합류해서 6경기에 7포인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선수가 좀 그리워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이현숙 기자님 그 예세 니니메키 선수에 대한 뭐 소식이 있나요? 아니요, 딱히 그 부분은 듣지 못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약간의 대명의 아담 스토클렛 선수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계약은 해놨고 그러니까 애초에 정규리그 들어가기 전부터 예스니니메키가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상 때문에 엔트리에서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쯤 가서는 이제 부상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재팬컵을 앞두고 엔트리에 다시 포함을 했는데 이제 회복이 더딘 거죠.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까지도 회복이 안 돼서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4라인 센터로 이름은 올려놓긴 했지만 예 4라인 센터라고 하면은 뭐 안 뛰어도구만 그거니까 예 플레이오프 상황에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활용하지 못한 카드가 되어버린 결국에는 활용을 하려고 했으나 컨디션이 안 따라주면서 계획에 그렇죠. 차질이 생겼다. 예.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마샬로를 활용하기에는 뭐 애초에 마샬로 같은 경우에는 시즌 막판에 이제 단기 계약 단기 알바식으로 데려왔겠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이 선수를 끝까지 데려가냐 아니면 니니메키로 다시 엔트리를 바꿔 올려놓냐라고 했을 때 좀 더 멀리 보고 결정한 카드가 독이 돼버린 케이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자, 아이스벅스로서는 또 외국인 공격수 카드를 쓰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지글스가 세미파이널로 진출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부터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4팀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2개 시리즈가 있는데 한 시리즈씩 안내를 해드리고 오늘 이 2개 시리즈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규리그 1위 사할린과 1라운드를 통과한 정규리그 5위 오지이글스 간의 오전 3선승제가 진행됩니다. 1, 2, 3차전은 사할린의 홈인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진행이 되는데 10일 토요일, 3월 10일 토요일, 3월 11일 일요일, 3월 12일 월요일이 3차전입니다. 요게 지금 안양하고 일정이 약간 달라요. 3일 연속 1, 2, 3차전을 치른다는 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3월 17일, 18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본 도마코마이로 이동해서 4, 5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양팀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을 보니까 3승 1연장승 4번 만나서 사할린이 4번 다 이겼고요.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양팀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사할린이 아시아리그 참가 4번째 시즌인데 4년 만에 처음 이 두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두 팀의 시리즈 일단 이현섭 기자님은 오늘 프리뷰를 각 팀에게 기대되는 시나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이 팀이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길 수 있다. 그런 형태로 좀 풀어주신다고요? 예, 팀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이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최종적으로 스코어 예상 이제까지 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이런 프리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1위 사할린이 이긴다는 시나리오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의 호흡 여부 그리고 균일한 라인이 얼마나 소득을 볼지 이게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난해 이제 데드라인에 이제 아드미랄의 선수들을 중요 경기에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드미랄 중요 선수들을 중요한 경기에 좀 합류시키는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예. 이 선수들의 기량 자체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팀에 잘 녹아드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이제 12월 30일 데드라인을 기점으로 아드미랄에 좀 자리를 못 잡은 이런 선수들을 합류를 시켰어요. 7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과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라인을 상당히 균일하게 돌리는 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1, 2, 3, 4 라인 이렇게 다다다닥 돌리고 파워플레이에서도 심지어 3개 조를 그러니까 1라인 따로 스페셜 유닛이 없고 1라인, 2라인, 3라인 이렇게 나와버려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쓰는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기용 방법이죠. 이런 팀이기 때문에 각 라인에서 좀 득점이 터지기 시작을 한다면은 어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버거워지는 이제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할린 일단 새로 들어온 7명이 얼마나 팀에 녹아들 것이냐 그걸 토대로 1, 2, 3, 4 라인이 고르게 터질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된다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힘철 PD는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과거의 전력을 봤을 때는 독이 되는 결과만 나왔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골리 쪽을 좀 봤는데요. 안드레이 스텔마크가 주로 나올 텐데,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안드레이 스텔마크가 뭐 혼자 다 한 것도 아니고, 뭐 얀살리암누나 뭐 다른 골리들과 좀 나누어서 출전을 했었고, 근데 또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지난 시즌에 그런 임팩트만큼은 아니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오지 이글스가 비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했었고요. 근데 이제 백업을 놓고 봤을 때는 살린이 너무 좋거든요. 얀살리암누 골리가 이번 시즌에 보면은 거의 92% 가까이 되는 세이브 퍼센트와 뭐 평균 실점도 2점대고요. 2점대 딱 2.0이네요. 그래서 5경기 그리고 앞에 이제 3경기 3번의 시리즈를 거치는데 3경기를 한 골리에 모두 몰아줄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한 경기 정도는 백업이 어느 정도 좀 불안한 선발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오노다와 얀살리암누 놓고 보면은 사할린이 좀 더 콜리진에서는 좀 앞서가는 부분들이 보이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1, 2, 3차전이 휴식일 없이 3일 연속 경기를 치른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이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2연속 경기는 있어도 3연속 경기는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 체력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한데 특히 골리들 말씀 주신 대로 한 골리가 3경기를 풀로 다 3일 연속 소화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루 쉬고 화요일 날 해도 가운데 경기는 좀 쉬어줘야 회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백업 골리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어느 타이밍에 나올 것이냐. 나온다면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는 오노다가 이번 시즌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업 골리 우위를 본다면 사할린 쪽이 좀 우세가 아니겠느냐. 저도 그 부분은 좀 동감이 되네요. 오지 이글스 쪽을 보겠습니다. 이현수 기자님, 오지 이글스가 이기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나리사와 선수가 1라운드에서 활약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타카시 세이지가 있는 3라인의 활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리사와 선수는 올해 오지에 이제 주전 골리로 자리매기를 확실히 했고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라운드에서 이제 그런 결과가 제대로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공격력이 정말 뛰어난 사할린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사실 나리사와 활약이 뭐 필수적입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혹시나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3일 연속 경기라도 3명 플레이오프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은 주전 골리가 모든 경기를 소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특히나 오지글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오지는 선택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오노다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오노다가 정말 뭐 나리사와 정도의 활약은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타카이 세이지 선수가 축으로 있는 3라인의 활약도 중요한데 타카이 선수가 이번 재팬컵에서 18경기에서 18골을 넣었던 선수입니다. 정말 대단한 득점력을 보여준 선수인데 이 선수와
베리 텔락슨 선수도 재팬컵에서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예. 이 선수가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을 흘렸어요. 재팬컵에서요. 이런 활약이 1라운드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사할린 강팀 사할린 전력이 더 뛰어난 사할린을 상대를 한다면은 이런 3라인도 이제는 좀 득점을 하면서 팀을 이끌어 나갈 때가 아닌가 싶은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박김찬 PD는요? 예, 저는 어느 때보다도 쿠지의 부담이 굉장하지 않을까. 후지 슈에이요. 예, 라는 생각이 들고요. 쿠지 슈에이가 안 되면은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오지 이글스 입장에서는 뭐 타카시 세이지나 아니면은 나리사와 유타의 활약도 뭐 최근 흐름상으로는 괜찮았는데 그거는 재팬컵에서는 일본 팀 상대였으니까 아무래도 사할린 상성상에서는 그래도 좀 더 경험이 풍부한 쿠지슈에이 역할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이스로서 해결사를 해줘야 된다. 쿠지슈에이가 그런 말씀이시네요. 사할린과 오지 이글스의 오전 3선승제입니다. 이제 요 시리즈 정리를 하면서 결과 예상을 한마디씩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예상을 해주시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제가 있고. 먼저 얘기할게요. 사할린 3대0. 3대0 사할린. 오, 너무 진짜 처음부터 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요. 사할린 3대0이고 도마코마이로 넘어와도 이번에 뭐 정규 시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할린이 압도했잖아요. 오지 이글스 상대로. 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숙 기자님은요? 저는 오지 이글스가 3대2로 이길 것 같은데. 오지 이글스가 3대2로 이긴다. 오! 올해 같은 재밌습니다. 경우에는 지금 나리사와 유타가 이제 골리가 이렇게 한번 올 때가 있어요. 이런 때는 팀도 기회를 잡을 때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접전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그렇고요. 90개 넘는 슈팅을 받으면서 보여줬던 니코전에서 모습도 그렇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나리사와 골리가 그야말로 한번 흐름이 온 이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즌에서는 사실 나리사와 골리가 이 정도의 이제 계속 사할린전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가 이번에는 사실 원정 2승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지가 결과적으로는 3대2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재팬컵에서 분위기가 안 좋았던 선수들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뭐 타카다 코타 이런 선수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럴 때 사실 오지가 또 한번 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물론 사할린도 정말 전력이 좋고 사실 모든 승부가 어떻게 보면 경기 내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최근에 흐름이 좋은 쪽을 저는 선택을 해봤어요. 올 시즌에 다소 실망스러운 정규리그를 보냈던 오지 이글스인데 이현숙 기자님 얘기 들어보면 또 플레이오프에서 기대감이 커지네요. 저도 예상을 해보면 저는 지금 예상을 못하겠어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올 시즌 플레이오프는 예상하기가 그 어느 시즌보다 어렵다. 그 이유는 거의 2달 반에서 석 달을 쉬고 들어오는 플레이오프다 보니까 이게 예상이 어려워요. 보통은 이런 시즌인 경우에 정규리그 막판에 흐름을 타는 팀이 플레이오프까지 이어가서 우승을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 바로 간다면 그 흐름대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좀 다른 것 같고요. 특히나 사할린 같은 경우가 저는 제일 예상이 안 되는 팀이에요. 이 사할린이 12월 8일에 안양에서 한라전 이후에 석 달을 쉬고 나옵니다. 석 달 동안에 이 팀은 뭐 했을까? 이게 좀 확인이 안 되고 뭐 일본 팀들처럼 재팬컵에 자료가 뭐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수들이 7명이나 새로 들어왔는데 이 선수가 어떻게 녹아들지. 그래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좀 가장 예상하기가 힘든 팀이 사할린이라서 거기다가 지금 오지 이글스가 조금 좋아 보이고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그래서 기본적인 전력차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1위 팀이 이기겠지라고 쉽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플레이오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리즈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네요. 1대1로 두 분이 일단은 양갈래로 나눠주셨으니까 요거는 1대1로 예상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정규리그 2위 안양 한라와 3위 도호크 프리블레이즈의 역시 오전 3선승제입니다. 3월 10일 토요일, 11일 일요일, 13일 화요일 우리나라 안양에서 1, 2, 3차전이 진행되고 여기서 시리즈가 끝나지 않으면 3월 17일 토요일, 18일 일요일에
일본 하치노에에서 4, 5차전이 진행됩니다. 이 두 팀의 정규리그 올 시즌 전적은 3승 1패, 승점 9점, 정규 승패를 주고받았고요. 프리블레이즈가 우세했습니다. 안양에서 원정 2승을 했었죠. 하치노에에서는 1승 1패였고요. 그런데 4경기가 다 접전이었어요. 4경기 중에 3경기가 다 한 골차 승부였고요. 이 두 팀의 플레이오프 인연은 다들 아시죠? 최근 4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특히나 3년 연속으로 안양에서 세미파이널 1, 2, 3차전을 치르게 됐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기록은 프리블레이즈가 올 시즌 정규리그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리블레이즈가 플레이오프에서 우승한 게 언제냐를 보면 2010-11 시즌이었고 2014-15 시즌이었는데 그때 정규리그 3위 했는데 우승을 했어요. 네, 이번에도 정규리그 3위로 플레이오프에 나서는 프리블레이즈입니다. 안양알라와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경기는 뭐 국내 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현숙 기자님, 안양할라에게 필요한 시나리오 말씀 부탁드릴까요? 사실 이 두 팀은 전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가 좀 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력의 차이가 그대로 결과가 나와야만 합니다. 한라 입장에서는요. 한라는 블레이즈보다 사실 모든 부분에서 전력이 다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수진의 깊이라는 깊이, 1라인의 파워라는 파워, 2라인의 파워라는 파워, 골리까지도 모두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한라가 시리즈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대부분의 경기에서 사실 한라가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런데 홈 2연전을 돌이켜 보면은 물론 뭐 그 당시에 이토요토 골리가 정말 잘하긴 했습니다만 미쳤었죠 그때. 그렇죠. 네. 그런데 한라 입장에서도는 운이 좀 안 따라주는 장면도 있었어요. 이제 골이 하나 취소가 되는 장면이 제 기억에는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다 나왔던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시즌과 지난해 아주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한라가 좀 득점력이 예전보다는 좀 빈곤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1, 2차전을 졌는데 사실 플레이오프 와서도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리블레이즈는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골리 부분은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다지 뭐 이토요토 골리나 뭐 하타 골리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라가 뚫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김찬 PD는 안양 한라 쪽 얘기 먼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올림픽을 마치고 돌아오는 선수들의 지금 현 상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예. 동기부여 뭐 되겠지만 그 강도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조금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거는 분명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 남아있던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하는 부분. 예. 일본 팀들은 재팬컵을 하면서 계속 고루고루 특히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루고루 다양한 실험들을 하면서 준비를 한 반면에 안양할라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동계체전 이후로 경기들이 없었거든요. 예. 예. 동계체전도 한 경기하고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력 유지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스카파니가 돌아간다는 거? 부상으로 네. 못 뛰던 스카파니가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스카파니의 활약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것 같고요. 보니까 토크 프리블레이즈나 안양할라나 포인트 랭킹, 골 랭킹, 어시스트 랭킹 보면은 상위권의 선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나마 타나카고 선수가 포인트 랭킹 9위에 올라와 있고 그렇죠. 스카파니가 팀 내 최다골인데 10골이 안 되죠. 9골이었죠. 네. 예. 10몇인가 그렇고요. 양 팀 다 공격에서는 기대할 게 뭐 크게 없어요. 예. 많은 골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인가? 하이타쿠마가 막 쑤셔 들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골이 많이 안 나니까 더군다나 또 골리들이 양쪽 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골이 안 날 상황이라서 정말 한 골 싸움 그리고 막 골문 앞에서 그렇게 막 지저분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번 시즌 안양할라의 그런 중요한 고비고비 때마다 풀어주는 열쇠 역할을 해준 스카파니의 역할 그리고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타나카고가 얼마만큼 팀을 이끌어서 풀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라의 스카파니에게 기대는 그 기대치는 박김찬 PD와 또 동일한데
스카파니의 컨디션이 일단 키가 되지 않을까 안양할라로서는 개인적인 또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스카파니가 해결사가 돼줘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컨디션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든지 해결사가 못 돼준다면 저는 올림픽에 좀 괜찮아 보였던 브락 라던스키나 아니면은 국가대표 선수들 차출됐을 때 가장 돋보였던 문국환 선수가 문국환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일본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시리즈 중에 한 경기 정도는 해결사로 등장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국환 선수라든지 뭐 라던스키 선수, 스카파니 선수의 득점이 가동이 된다면 한라가 좀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시리즈도 역시 지난 시즌에 제가 한라와 사할린의 챔피언 결정전 프리뷰했을 때 드렸던 말씀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이번에도 한라에게는 1차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특히나 한라가 안양에서 홈 2연전 했던 걸 보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1차전보다는 2차전이 다 승패 결과로 보나 스코어로 보나 경기 내용으로 보나 다 1차전보다는 2차전이 안 좋았다.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봤을 때 이번 시리즈도 1차전보다는 2차전이 2차전보다는 3차전이 좀 더 한라로서는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1차전 승리가 한라에게는 더 중요할 것 같고 또 이게 7전 4선승제가 아니고 5전 3선승제다 보니까 1차전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또 4, 5차전이 하치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라로서는 1차전을 무조건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프리블레이즈 쪽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현수 기자님. 예. 프리블레이즈가 뭐 아까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프리블레이즈가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시나리오 있긴 있겠죠? 예, 딱 한 가지입니다. 바텀라인 매치업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경기를 접전 양상으로 끌고 갈 것, 요게 이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라 공수진의 깊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제 뭐 경기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블레이즈 바텀라인 선수들이 18경기나 뛰었다는 부분은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밀리지는 않는 수준으로 버티면서 스코어를 접전 양상으로 끌고 가기만 한다면 그것이 성공했던 게 언제냐면 블레이즈가 안양 한라에서 안양을 잡았던 2경기 모두 그런 양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예. 상황에서 클래치 상황에서 뭐 카와이 타쿠마 선수라든지 누가 1, 2라인에서 한 골이 들어가게 된다면 예 프리블레이즈가 뭐 적지에서 뭐 그나마 조금은 편안한 이제 플레이오프를 펼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프리블레이즈 바텀라인에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뭐 양 팀 다 마찬가지긴 한데 뭐 저희가 뭐 스카파니가 잘해야 된다, 뭐 타나카나 뭐 카와이가 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키플레이어들을 꼽아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조직력 싸움이고 조직력을 생명으로 하는 두 팀이기 때문에 예, 그 조직력을 바탕으로 얼마만큼 폭점율을 많이 가져가고 시간을 공격 지역에서 많이 보내고 예, 거기에서 한두 골 차이로 승패를 가르느냐 싸움으로 갈 것 같은데 예. 프리블레이즈는 예, 골리들 믿고 예, 그거 하나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 믿을만 합니까 근데? 근데 뭐 딱히 나쁘진 않았잖아요. 이토요토나 네. 뭐 예, 그리고 너무 뭐 고만고만한 골리들이 더 늘어나서 문제긴 한데 잘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공격 수비보다는 예,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은 골리밖에 없지 않을까.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프리블레이즈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오미야 리오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올 시즌 정규리그 때도 참 라인메이트들이 계속 바뀌면서 라인업 이름도 왔다 갔다 했었고요. 매 경기가 거의 달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 선수가 재팬컵에서 또 역시 다양한 라인메이트들과 호흡을 맞추는 가운데 18경기에서 팀 내 최다 7골을 넣었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정규리그에서 26경기 4골밖에 없었던 선수인데 최근에 좀 득점력이 살아난 그런 좀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제 기억으로는 이 선수가 스피드가 좀 좋았던 선수라고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빠르지 않은 팀이 돼버린 안양 한라를 상대로 스피드가 좋은 오미야 리오 선수가 요즘에 살아난 득점력과 함께 좀 휘젓고 다니면서 득점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온다면 프리블레이즈 쪽으로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예상을 해봤고요. 저는 두 분께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프리블레이즈 골리는 과연 누가 나와야 되는가? 이토요토가 나와야 됩니까? 하타미츠카즈가 나와야 됩니까? 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두 선수가 너무 비슷해서 이게 기록적으로도 비슷하고
뭐 재팬컵 기록도 거의 비슷해요. 출장 횟수나 기록, 뭐 세이브 성공률, 평균 실점. 근데 지난 네. 플레이오프들을 봐도 네. 50대 50이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올 시즌 정규리그 진짜 극초반에 이토요토가 잠깐 미쳤던 몇 경기 빼고는 계속 비슷했어요. 지난 시즌에 그 사할린과 안양알라의 그 챔피언 결전 전에 제가 사할린 쪽의 키포인트를 잡으면서 원래 기존의 주전골이었던 데니스 코로바에프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때 플레이오프에 임박해서 좋았던 안드레이 스텔마크로 가야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1차전에 안드레이 스텔마크가 나와서 5실점을 하면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시리즈 분위기가 확 넘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프리블레이즈로서는 좀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누가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이렇게 너무도 네. 유사한 두 명의 성적이 나왔을 때는 정말 그때는 이제 최근의 컨디션 이런 거밖에 사실은 변수가 될 만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정말 그 부분, 최근의 컨디션이라는 부분은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똑같이 기회를 줄 것 같아요. 반반씩. 지난 시즌,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네. 똑같이 뭐 한 번씩 1, 2차전에 번갈아 내보내고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누가 또 무너지는 상황이라면은 어느 골리든 누가 나가든 무너지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똑같이 기회를 주고 3차전에서는 그 1, 2차전의 결과를 놓고 컨디션을 놓고 좀 더 나은 골리를 3차전에 내보내는 식으로 가겠죠. 아니면은 1차전에 뭐 행여나 이토요토가 미쳐가지고 날뛰면은 과거 계속 가고. 예, 푸블이 안양에서 우승했던 것처럼 쭉 이토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카드 2개를 쥐고 다 꺼낼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어쨌든 프리블레이즈의 골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라와 프리블레이즈의 시리즈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이현숙 기자님은요? 한라가 3대1로 이길 것 같습니다. 3승 1패 한라의 우세를 점쳐주셨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물론 한 경기 정도는 이제 조금 고전하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프리블레이즈의 경기 운영이나 좀 접전으로 가는 경기. 이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번에 딱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한라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요. 그래도 뭐 전반적인 전력 자체가 한라가 좋기 때문에 적지에서는 그래도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효준 PD는요? 저는 3대0 한라입니까? 네 여기도 한라로 3대0. 보고 있습니다. 뭐 굳이 고생을 더 안 하려고 할 것 같고요. 선수들이 일본까지 가면 더 고생스럽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또 챔피언 결정전 하고 또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마 빨리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력상으로도 1, 2차전이 쉽게 풀리면은 또 빨리 단기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3대0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 이현숙 기자님의 말씀과 거의 비슷하네요. 저는 1, 2차전은 한라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어려운 경기가 한 경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경기가 3차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과연 3차전으로 끝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오히려 3차전까지 가서 뭐 한 경기라도 삐끗하면은 네. 일본 가서는 또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만에 하나 뭐 4, 5차전 하치노에로 가더라도 한라가 뭐 4차전이나 5차전 안에는 끝내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한번 꼬이면은 또 한라가 답이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3대0 3대0을 예상하는데 한 번 꼬이면 한번 꼬이면 3대2로 푸블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저는 그런 예상을 한 이유는 일단 프리블레이즈가 정기리그 막판에 재팬컵에서 좀 안 좋았던 흐름,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라가 올림픽을 경험한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피로는 저는 둘째치더라도 올림픽에서 그런 평가전까지 포함해서 강팀들하고 부딪혀 보면서 아주 단기간에 선수들의 실력이 확 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라 쪽에 기대를 걸어보는 바입니다. 재팬컵에 좀 안 좋았던 분위기가 네. 크리스 감독의 큰 그림이 아닐까.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대단하죠. 재팬컵 성적표를 보면서 되게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선수를 방심을 이끌어내는.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뭔가 강화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팀의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데 포커싱이 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일본 넘어가면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들어가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다음 주 저희 녹음 때 끝나 있을지
아니면은 좀 더 해야 되는 건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38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김예슬 아나운서가 진행자로서 복귀를 할 것 같고요. 결혼 안 하신 세 분께서 잘 해주시기를 아직 아빠 엄마가 아니신 세 분께서 미리 축하드립니다. 잘 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또 가정의 내실을 위해서 힘쓰면서 저 이제 댓글로 좀 참여를 해볼까 합니다. 방송에 모니터링을 댓글로. 아니 모니터링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녹음 때 못 하니까 댓글로나마 좀 뭐 우리 청취자분들처럼 이렇게 긴 댓글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네요. 네. 모쪼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8회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이현숙 기자, 박hin준 PD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